양측 모두를 굳건히 믿었던 한 국가가 불과 하룻밤 사이에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폭격이 쏟아져 내린 그날,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씨가 사망하면서 정권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결코 고립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러시아와는 20년에 걸친 군사협정을, 중국과는 25년짜리 포괄적 협력협정을 맺고 있었으며, 이는 서방 세계에 대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대 연대라고 왕이 부총리가 경계했을 정도로 견고한 동맹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러시아도 중국도 그 어떤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단 한 통의 전화로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데 그쳤고, 중국은 무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상투적인 말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동맹관계가 위기의 순간에 허망하게 사라져버린 이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각자의 치명적인 약점과 냉혹한 계산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하나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러시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을 훌쩍 넘어서면서 러시아군은 문자 그대로 한계에 도달해 있습니다. 영국 국방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전장에서의 손실 규모가 3개월 연속으로 신규 징집병 수를 압도하고 있으며 현재의 전선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미 위태로운 줄타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3,000km나 떨어진 이란 상공에서 미국 및 이스라엘과 맞서 싸울 전투기나 미사일, 혹은 병력을 파견할 여력은 단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란 측이 시리아에 배치된 러시아의 방공 레이더 가동을 요청했을 때도 러시아는 기술적인 이유라는 궁색한 변명을 내세우며 즉각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의 군사력이 얼마나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전선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일론 머스크 씨와 우크라이나 국방부의 긴밀한 협력 덕분에 러시아군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스타링크 통신망이 완전히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클라우드 플레어의 데이터에 따르면 2월 4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내 통신 트래픽이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내 통신망의 절반 가까이를 불법적으로 점거하고 악용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실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통신의 눈과 귀를 한순간에 모두 잃어버린 러시아군은 전선에서조차 통제불능의 혼란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군대처럼 지휘체계는 마비되고 정보 공유는 단절되어 병사들은 고립감을 느끼며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전쟁에 개입할 수 있을 리 만무합니다. 경제 상황은 더욱 가혹합니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은행에 강제적인 대출을 반복한 결과 러시아 전체 은행의 부실 채권 비율이 11%를 넘어섰습니다. 국제금융계의 기준에 따르면 부실 채권이 전체 자산의 10%를 초과하는 시점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 시스템은 사실상 붕괴 수준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러시아의 대표적인 대형 은행인 모스크바 은행조차 지난해 12월 단 한 달 만에 약 82억 루블, 우리 돈으로 약 1,5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하며 창립 이래 최초로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2022년 1월의 석유 및 가스 세수는 전년 동월 대비 50% 가까이 감소하여 약 51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이 한순간에 증발한 상태입니다. 주력 수출 품목인 우랄산 원유는 배럴당 39달러에서 40달러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한때 가장 큰 고객이었던 인도마저 미국의 2차 제재를 우려하여 수입량을 30% 삭감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달러 수입을 루블로 환산하면 자금 규모가 더욱 축소되는 구조여서 이란을 지원할 수 있는 러시아의 경제적 여력은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러시아만의 결정적인 지정학적 딜레마가 존재합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UAE와 같은 걸프 국가들을 경유하여 자금을 우회시키고 이를 국제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자금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 국가가 러시아의 등을 돌리는 순간 러시아에게 남은 경제적 도피처는 단 하나도 없게 됩니다. 만약 이란이 걸프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이란의 편을 든다면 걸프 파트너들은 즉각적으로 러시아로부터 거리를 두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서방 진영에 더 가까워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선택을 할 리 만무합니다. 그는 자국의 생존과 경제적 활로를 위해 걸프 국가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란과의 맹목적인 동맹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더욱 냉혹한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내심 이 상황을 오히려 환영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에서 전운이 격화될수록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군사자원이 이스라엘과 걸프 지역 방어에 묵이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제유가는 2024년 7월 이래 처음으로 배럴당 $80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인도나 중국과 같은 주요 시장에 공급되는 러시아산 원유가 중동의 불안정성 덕분에 더 이상 대폭 할인 없이도 팔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란이 불타오를수록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이 증가한다는 역설적이고 잔혹한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이처럼 러시아는 이란의 비극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는 냉혈한 계산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중국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은 겉으로는 평온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군 내부에서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26년 1월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인 장유샤와 연합작전지휘센터 사령관인 류젤리가 중대한 기율 위반으로 구속, 실각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중국군의 실전 지휘 체계에 있어서 핵심 중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실각은 단순한 숙청을 넘어 중국군 최고 지휘부의 심각한 균열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건은 2025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베이징에 주둔하는 제82집단군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관저이자 국가의 심장부인 중난하이를 일시적으로 포위하는 사실상 쿠데타에 가까운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시 주석은 수천 명 규모의 군 고위 간부들을 체포, 숙청하는 역쿠데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군의 오랜 관행이었던 정치적 충성과 군사적 능력 사이의 미묘한 균형이 완전히 무너지며 군 내부의 불신과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중국군에는 대규모 작전을 지휘할 경험이 풍부한 사령관도 전략을 입안할 수 있는 참모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공석을 메우고 조직을 재건하는 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만 침공 스케줄마저도 수년 단위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 문제에 개입할 여력은 단 1mm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중국군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입니다. 중국의 에너지 구조 또한 이란을 도울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산 원유 수출량의 80% 이상을 할인된 가격으로 사들이는 최대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산 원유가 중국 전체 원유 수입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 안팎에 불과하며 이는 다른 산유국들로부터 충분히 대체 가능한 규모입니다. 즉, 이란산 원유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에 있습니다. 중국이 중동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약 절반이 이 좁은 해협을 통과합니다. 만약 궁지에 몰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한다면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에서 $130까지 폭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버블 붕괴와 디플레이션으로 이미 숨통이 막혀있는 중국 경제의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치명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타격을 넘어 사회 전반의 불안정을 야기하고 중국 공산당의 통치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협입니다. 이란은 실제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석유시설과 카타르의 LNG 터미널에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전례가 있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더 이상 우호적인 파트너가 아니라 자국의 에너지 생명선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 이제 와서는 가장 골칫거리이자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국이 이란에 4천억 달러의 투자를 약속했던 것 또한 처음부터 허울뿐인 약속이었습니다. 2021년 25년 장기협력협정을 맺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실제로 이란 국내에서 시행된 투자액은 약속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란은 중국에게 그저 필요할 때만 쓰고 버리는 일회용 카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중국은 이란을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미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전략적 도구로만 활용하려 했지, 진정한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구축할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이번 사태가 명확히 보여준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이나 베네수엘라와 같은 자원 부국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영향력을 확대하고 브릭스, BRICS, 공동화폐를 통해 달러 패권에 도전하려는 장기 전략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초 미국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갑자기 구속하고 이번 이란 공습으로 하메네이 씨가 사망하면서 중국의 두 핵심 파트너가 동시에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공들여 쌓아 올린 중국의 달러 전략이 사실상 붕괴된 것입니다. 중국이 그토록 외쳐왔던 다극화된 세계 질서라는 슬로건은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단호한 결단력 앞에서는 종이 위에 쓰인 공허한 말에 불과하다는 것이 전 세계에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국제 정치에 있어서 냉혹한 진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국가들은 자국의 직접적인 이익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오랜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평온하게 내버리거나 심지어는 외면합니다. 러시아의 경우 경제 파탄과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렁이 그 이유였고 중국은 군 내부의 붕괴와 에너지 안보 문제가 그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위기의 순간 이란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러시아의 안보를 의존하는 북한에게도 중국 경제에 목줄이 잡혀있는 수많은 국가들에게도 충격적인 교훈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동맹이라는 단어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에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이번 사태를 통해 전 세계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독자적인 힘과 다각화된 네트워크를 갖추지 못한 국가는 유사시에 반드시 홀로 불길 속에 방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란의 비극이 온몸으로 세계에 보여준 것입니다. 한때 이란은 풍부한 자원과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위대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혁명수비대가 국가 전체를 이데올로기로 옥죄고 테러를 세계로 수출하는 구조가 고착화되는 과정에서 자국민의 자유보다 정권 유지를 우선시해온 수십 년의 대가가 지금의 비참한 결말로 이어진 것입니다. 강대국에 의존하여 타국의 힘으로 연명하려는 국가에게는 언제나 냉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정치의 세계에는 영원한 친구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며 동맹은 그 이익이 일치하는 동안에만 유효할 뿐입니다. 이란의 비극이 세계에 남긴 메시지는 결국 단 하나입니다. 스스로 강해지지 않는다면 그 어떤 약속도, 그 어떤 동맹도 위기의 순간에는 한낱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